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은행 업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은행 보험 섹터를 담당하시는 금융 마스터 김도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은행 업종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입니다. 또 금융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그 매체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에 있거든요. 6월 같은 경우에 뭐 순수 6조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세가 있고 뭐 하는 총재도 우려를 표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날 때 좀 은행을 막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지 이게 먼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가계대출 늘어나고 있는 거 한 4월 달쯤부터는 유효하기는 합니다. 21년 말 정도부터 올해 한 3월까지는 내리 가계대출이 YOY로 감소하는 추세 혹은 월별로도 감소하는 추세였었다가 갑자기 4, 5, 6월 들어서 2조, 4조, 6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계를 크게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도 플러스가 아니에요. 즉 지금 늘어나는 거 거의 다 몰기지입니다. 네. 이게 주택 거래 쪽을 놓고 본다고 해도 가계대출 감소했던 시기랑 동일하게 21년 말쯤부터 올 초까지는 한 달에 거래되는 게 한 뭐 3만 호가 안 되는, 2만 5천 호가 안 되는 이런 그림이었다가 갑작스럽게 3, 4만 호씩 월마다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아파트 가격 지수도 한 14개월 동안 사실 MOM으로 내려오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났었던 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헌데 요 전반적인 은행의 어떤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계대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하반기부터 기업대출 쪽에서는 그로스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가계대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지지해 줬었던 건 기업, 특히 대기업 대출이었었는데 작년엔 채권금리 갑자기 훅 오르고 하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워낙에 커서 대기업들이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러 몰려왔었다고 하면 그게 하반기부터 좀 심화됐었거든요. 그 이슈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기업 쪽에서는 대출 그로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전반적인 은행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가계 반 기업 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계가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조금씩 올라와 라는 것과 기업이 계속 잘 버텨주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그로스가 내려와 라는 거 양쪽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기는 해요. 그래서 설령 가계대가 제법 올라온다고 해도 연말에 한 4% 정도 대출 성장 나오는 걸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성장률을 이제 야기하는 건 아니라고는 보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은행은 은행은 좀 뭘 보고 사야지 돼요, 그러면? 은행은 사실 항상 기승전 금리죠. 저희가 잔액의 그로스보다는 뭐 저희는 이제 북비즈니스를 하는 데잖아요. 저희 기초 세미나 할 때 자산 베이스로 항상 강조를 하는데 뭐 이번 기에 대출이 얼마 나갔어요, 이번 기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 전 기서부터 계속 끌고 왔던 그 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300조 하던 놈이 이번 기에 잘 늘어서 310조가 됐든 잘 못 늘어서 303조가 됐든 그렇게 큰 차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에 뿌려지는 마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보단 사실 수익성을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해서 전 이 가계대출 늘어나는 게 의미 있게 은행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만들 정도의 호재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투자 어린이, 은린이 정도나 이렇게 가계대출을 보는 거지. 실제는 수익성을 봐야 되고 자산 베이스를 봐야 되니까 그 수익성 지표나 이런 걸 좀 더 얘기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NIM, 저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은행들은 듀레이션이 자산과 부채 둘 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시장금리 움직이는 거랑 NIM의 추이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거의 다 일치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다 다시 좀 회복하는 그림이기는 했는데 NIM은 이번 2분기 때에도 좀 빠지게 될 거예요. 제법 하락폭이 많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지난 1분기 때가 4분기 대비해서 처음 한 10분기, 12개 분기 만에 하락 전환을 했었고 그게 이번 2분기 때도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3분기 이후부터는 좀 평탄하는, 그러니까 하락폭의 기울기는 줄어들 수 있어도 저는 지금 당분간은 반등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NIM이 좁아질 때는 투자에 좋은 시기는 아니고 NIM이 넓어질 때가 그 투자에 좋은 시기인데 그 NIM이라는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출 금리, 소위 수신과 여신 금리 차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달 금리랑 소위 상품 금리.
그러면 그 두 가지 라인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늙어주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네요. 이게 NIM을 제가 은연중에 좀 생략해서 말씀드린 게 네. 금리가 올라갈 때 NIM이 확대되고 금리가 빠질 때 NIM이 축소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시장 꼭 금리가 그럴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 줄로 가니까. 아닙니다. 이게 꼭 그렇습니다. 아, 꼭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오해를 했었었던 게 네네네. 금리가 오를 때 왜 굳이 마진이 좋아지지? 둘 다 오를 텐데 대출 네. 수신 둘 다 네. 은행들이 이제 잘못해서 못 돼서 대출금리 더 많이 올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럼 금리가 빠질 때에도 네. 수신금리를 많이 빠뜨리고 대출금리 안 빠뜨리면 될 텐데 그렇죠. 금리 빠질 땐 또 마진 빠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대출에서 금리에 연동되는 비중이 네. 수신에서 금리에 연동되는 비중보다 큽니다. 아. 무슨 말이냐? 금리가 오를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자산, 대출이 금리가 오를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부채, 수신보다 더 많아요. 저희 월급 통장 네, 매번 강조드리는 그렇구나. 저원가성 수신 예. 월급 통장 이쪽은 예. 원가 레벨이 낮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금리 변동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네. 즉 금리가 오를 때 전체 부채에서 한 40~50% 정도는 금리가 안 바뀌어요. 네. 여기는 저원가성 저는 수신이기 이해했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상품에서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조달에서는 금리 영향을 덜 받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이 무조건 돈 버네요. 그런 구조가 네. 맞죠. 설령 둘 다 금리를 똑같이 올렸어도 네네네. 그 영향을 받는 포션이 네. 많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도 거꾸로 말하면 대출 상품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대출 금리를 확 내려버리고 조달은 별 차이 없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안 좋아지는. 맞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쉬웠나요? 원래 은행은 그냥 금리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그러면 한국의 소위 시장 금리 전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금리 전망을 하기가 네네.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하우스뷰가 이제 올해는 기준금리의 변동이 한국에서는 없는 것과 내년 한 2분기쯤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네. 이로 인해서 지금은 금리가 좀 혼탁하기도 한 게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좋지는 못한데 미국 금리에 대한 커플링 성격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번 네. 2분기 때 좀 따라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 예. 미국이 추가적으로 6월 달에 2번 정도 하반기 인상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시장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갔다. 미국에서는 뭐 당분간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도 말아라라는 톤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을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을 한국 시장 금리도 사실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다라고 해도 네네. 내년도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컨센서스가 좀 더 잡힌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아래로 좀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네. 흐르는 그림들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근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IM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제 해석이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아, 다만 네네. 이번 1분기나 2분기 같은 하락폭이 하반기 때에도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네. 작년 10월, 11월 반추에 보시면 그때 예적금 가입하신다고 난리셨거든요. 맞아요. 네, 유동성 예, 위기 이런 예. 얘기 나올 정도로 네네네. 그때 당시 최고 금리였던 시기에 6개월물로 예적금이 많이 나갔었는데 네. 그게 은행들한테 조달 비용률에 약간 쇼크를 줄 정도로 부담을 줬었던 예. 것이 6개월 만기니까 4월, 5월부터 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2분기 때까지가 아마 조달 비용률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 하반기부터는 그 정도까지의 부담은 아닐 거라는 판단 하에 네. 하락폭은 좀 줄어들겠다. 네네네. 그러나 그게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저희 현재까지 추정입니다.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이랑 좀 약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은행업종 2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조금 조달 측면에서의 고비용? 이런 게 좀 반영되는 그런 시기인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순이자 이익, 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탑라인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장률이 크게 더뎌지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QOQ로 이런 그림 보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부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네. 뭔가 관전 포인트로 삼는다라고 하면 예. 이번 분기에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추가 충당금 네. 얼마 쌓느냐 이것 따라서 바텀라인이 좀 바뀌긴 할 겁니다. 네네네. 참고로 작년 2분기 때에도 공식적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이제 쌓아줄 것을 가이드를 줬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금액을 쌓을지가 좀 명확하게 계산이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떤 가이드로 얼마만큼 쌓는지가 좀 불명확해서 네. 이게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컨센서스를 뭐 상회하냐 하회하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당금 요인 때문에요? 맞아요. 아, 그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2분기 사실- 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죠. 음. 이게 충당금 쪽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은행 볼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자산 건전성 쪽이기는 한데 네. CCR, 그러니까 대손 비용률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는 분기마다 들어가는 충당 비용 요 부분들이
사실 경상적인 게 얼마인지 조금 헷갈려요. 지금 4년째 추가 충당금을 계속 쌓으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경상 비용이 월에 한 600개씩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추가 충당금을 한 400개 쌓아서 월에 1000개씩이 들어갔던 게 작년 그림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월에 경상 비용이 작년 600개 대비해서 800개로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여기다 또 추가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비례해서? 꼭 비례하는 건 그것도 대중은 없어요. 그래요? 누구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무턱대고 쌓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얼마 결정하냐에 따라서 또 바텀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2분기는 그럼 말만 들었을 때 2분기에 은행업종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분위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작년 동안에 마진이 올라왔었던 게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순이자익이 성장성이 훅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QOQ고 작년 YOY로 쭉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매우 높은 금리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은행업의 맞아요. 이익 체력 자체는 기본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증익을 보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이제 대규모 충당금이 들어갔었던 게 작년도 마찬가지긴 하니까 기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서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좀 퀘스천 마스크가 달리기는 하죠. 근데 하반기에는 또 거꾸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금리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없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어쨌든 2분기를 저점으로 3Q부터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고 은행업종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 좋게 보시는지? 저 지금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 두 개의 탑픽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와 KB에서 7월 달부터 이제 우리로 바꾼 것이었거든요. 일단 지금 탑라인 쪽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쭉 올랐던 거에서 정체되었다고 해도 YOY로 좋은 건 맞는데 한 내년 정도 그림부터는 저는 은행 혹시 8년 만에 감익 추정해야 되나? 요걸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섹터의 특성상 감익 나와봤자 10%도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큰 변동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장성 막 가져가던 것들이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NIM 올라가기 조금 어렵고 성장성 조금 받쳐주고 이 가운데 대손 비용률 올라온 속도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증익입니다 말씀드리기에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은행은 금리와 경기가 같이 좋아지는 이런 리레이팅 구간이 아닐 땐 결국 주주환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감익을 봐도 10% 이렇게나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라는 말의 함의는 저희 사실 이익 안정성은 되게 높은 섹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성이 아주 높지만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낮고 자본 여력은 사실 되게 높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은행들만큼이나 자본 여력이 높거든요. 그러니 그걸 사실 환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이들에겐 주된 컨셉인 게 맞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우리라든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인가요? 이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픽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간 보여왔던 트랙 레코드상 다른 은행들처럼 실적 쇼크를 내가면서 배당 성향은 지켰는데 DPS는 못 주는 그런 행위는 한 적이 없고요. 비단 10원이라도 항상 시장 컨센서스보다 DPS를 더 주던 회사를 몇 년째 이제 고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하우스뷰상 올해 말까지 환율이 좀 밑으로 흐를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원래 환율이 빠질 때 은행한테 유리하기는 한데요.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더 많아서 실제로 실적상으로도 환율 빠지면 그 플러스가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도 또 있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소외되어서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산 건전성이 안 좋아졌던 과거 사이클 2010년 초반 때 이제 조선이나 건설이나 해운 같은 기업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을 때 우리은행이 항상 자산 건전성이 가장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크레딧 안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우리금융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안 놓고 보고 있었었는데 반추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은행 지주들이 다 은행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은행 비중들이 다 8, 90%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뭐 KB, 신한 이런 것들은 은행 비중 60%대밖에 안 되고요. 비은행이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근데 아무리 자산 건전성에 무슨 그런 갭이 은행 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과 비은행의 갭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 한창 연체율 안 좋아지고 CCR 안 좋아져서 연체율이 한 0.3% 정도 되거든요. 카드사 중에 가장 우량한 카드사가 1.3% 정도 돼요. 이게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우리금융도 지주 믹싱으로 놓고 봤을 땐 CCR을 대손 비용률을 남들보다 높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이제 지금 만약에 은행주를 보려고 하면 결국 배당주 컨셉으로 8, 9월 달에 배당 많이 찾으실 때
그때 보게 될 텐데 저희가 분기 배당을 다 같이들 시행한 터라 네. 지금 들어오게 됐을 때 3분기, 4분기 배당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예. 그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금융지주 7%대의 기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3, 4분기만 받아도요? 네, 맞아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1분기 때 안 했어요. 이번 2분기부터 시작하는 그렇구나. 거라서 네.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인 매력도도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우리금융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업종이 그러면은 아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 7%라고 하셨는데 네. 다른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소위 연율화를 하면 몇 퍼센트 정도를 받을 수가 있죠? 연으로 따지면 네. 지금 KB 같은 경우가 전 7% 내외 정도, 아. 신한이 한 6% 정도, 네. 하나가 8%대 중후반,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를 한 9% 중후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뭐 그냥 은행 업종 사가지고 배당만 받아도 되는, 물론 돈이 많다면, 시드가 많다면 그걸 해도 되는 거의 그런 이게 수준이네요. 제가 이래서 돈을 네. 못 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네. 노후자금 있으면 다 은행에다 놓고 캐시플로우만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발상 자체가. 네, 그런 정도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은 주로 상업은행이어가지고 투자은행이 네.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자산 건전성에 막 여러 노이즈가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이고 이익도 잘 나는데 다만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평가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배당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리턴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배터리나 이런 반도체 같은 그런 급등 섹터는 아니겠지만은 확실히 현금흐름 컨셉으로 접근할 때는 이들 기업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은행 업종 볼 때 그러면은 뭐 금리만 보면 된다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그 은행 업종에서 그럼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시장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맞나요? 금리가 튀어오르면 은행업 네. 쪽에서는 꼭 나쁘지만은 금리가 않은데 튀어오르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네요. 이게 네.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네. 부분이 금리와 경기를 사실 같이 봐야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이나 둘 다 금리가 올라갈 때 정방향으로 같이 좋아지는 애들이 네, 맞는데 네. 제가 은행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한 4월부터 6월쯤부터거든요. 네. 그때부터 금리가 튀었었어요. 예. 은행 볼 때 금리만 금리가 보라고 튀면 해놓고 좋은데 경기가 둔화될까봐 그런 뷰를 꺾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눌러야 되라는 의도를 가지고 금리를 올린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NIM이 순간 개선된다 한들 예. 경기 베이스가 못 받쳐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타격이 추후에 가서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그 때문에 사실 못 올렸었거든요. 오히려 투자 의견을 낮췄었거든요. 사실 두 개를 다 봐야 되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올해 뭐 한은에서 실질로 1.4%를 했지만 이게 물가가 있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나름 높은 퍼센티지예요. 네. 네. 그래서 성장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꺾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경기에 제약적인 수준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제약적이냐라고 하면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목 성장률이 높은 수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작년은 그러니까 대놓고 물가에 방점을 찍어서 고금리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뷰를 조금 맞았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만 조금 이 상태만 유지된다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은행에 좀 더 좋은데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는 조금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 때문에 은행을 지금 현재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네. 때문에 현재 금리가 3.8%대까지 막 올라왔었던 거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개별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내려가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게 저의 뷰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눈치금리네요, 눈치금리. 알겠습니다. 오늘 은행 대출 증가부터 시작해서 은행업종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약간 원리랑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